안녕하세요. 낭낭서가입니다. 오늘은 남자아이가 아니라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라는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박하나 지음 21세기 북수 출판. 부제는 무례한 세상 속 페미니스트 엄마의 고군분투 육아일기 이렇게 돼 있네요. 우선 박하나 작가의 프롤로그와 스몰 토크의 생활화, 아이는 잘한다, 계속 잘한다 챕터를 읽어보겠습니다. 박하나 작가는 어렸을 적부터 읽고 쓰는 것을 좋아했다. 글을 쓰는 사람이 되고자 입학한 대학에서는 정작 영화의 마음을 뺏겨 영상학과 철학을 공부했다. 그렇게 나의 20대는 주로 영화제와 서울의 작은 골목들로 또 각종 리뷰와 비평들로 채워졌다. 이후 읽고 쓰는 것을 업으로 삼고 싶다는 마음으로 광고회사에 입사했다. 4년간 디지털 미디어 플래너로 일하면서 광고가 언어보다는 숫자의 영역에 가깝다는 것을 깨닫곤 곧 퇴사했다. 이후 새 삶을 도모하기 위해 떠난 제주에서 엄마가 되었다. 한 번도 그려본 적이 없는 그림이지만 하여튼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됐다. 한편에는 여성 양육자로서 겪는 부당함이 있고 또 한편에는 양육자이자 페미니스트로서 해내고 싶은 일들이 있다. 지금은 이에 대해 읽고 쓰며 4살 아이와 함께 살아가고 있다. 이 책에 실린 원고 중 일부는 여성생활 미디어 핀치에 연재됐던 글을 다듬은 것이다. 당시 나에게는 나와 같은 여성들의 목소리를 듣고 싶다는 갈증이 있었다. 내가 찾아 헤매던 이야기들을 듣기 위해 내가 택한 방법은 나의 이야기를 쓰는 것이었다. 그렇게 글을 쓰며 나와 같은 마음인 분들이 있다는 걸, 비슷한 고민을 하며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분들이 꽤 많다는 걸 알게 됐다. 이 이야기가 그들에게 나와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 저런 시행착오를 거치며 살아가고 있구나, 매일 저런 태도로 삶에 임하고 있구나 정도로 가 닿을 수만 있다면 기쁠 것이다. 이 사회에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여성들에게, 특히 그 일에 대해 말하고 쓰는 여성들에게 나는 약간의 존경심과 애정을 품고 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일을 하고 있고 이 일은 전혀 사소하지 않다. 나는 여전히 우리가 여성 양육자들이 더 나은 대접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믿는다. 유아차를 밀고 가는 당신을 보면서 누군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당신이 알았으면 좋겠다. 스몰 토크의 생활화. 이것만은 꼭 하셨으면 해요. 임신 기간 내내 무덤덤한 표정과 말투로 나를 안심시켜주고 엄마가 좋으면 그게 최고라며 은근슬쩍 태교 무용론을 설파하시던 주치의 선생님이 딱 하나 강조하던 게 있다. 바로 태담이다. 아이의 정서 발달과 교감에 도움이 되는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아이에게 말을 건다는 게 꽤 어려운 일이니 미리부터 연습을 해두라고 하셨다. 선생님, 이것저것 꼭 해야 하나요? 라고 묻는 질문에 매번 대부분 안 해도 됩니다 라고 대답하셨던 분들께서 하시는 게 좋다고 하니 정말 중요한 일일 것 같았다. 그렇게 시작한 태담은 일단 내가 상대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최고 난이도였다. 이야기하는 상대가 눈에 보이면 조금은 달라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아이를 낳고도 비슷한 상황은 이어졌다. 말이 통하지 않는 아이와 하루의 대부분을 보낸다는 건 무척 힘든 일이었다. 밤이면 퇴근한 남편을 붙잡고 그날 있었던 일들을 속사포처럼 쏟아내곤 했는데 하루는 남편이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자기 정말 말이 하고 싶었구나 라고. 정말 그랬다. 사람들과 나누던 인사말, 별 뜻 없이 하던 날씨 얘기 같은 스몰 토크들이 그리웠다. 아이와 나 둘밖에 없는 집에서 나조차 떠들지 않으면 종일 사람 목소리를 들을 수 없었다. 그 분위기가 너무 삭막했고 또 외로웠다. 아이와 분명 함께, 이보다 더 함께일 수 없을 정도로 함께 있는데도 나 혼자인 기분.
그게 싫어서 아이를 상대로 열심히 떠들었다. 바당아, 오늘은 엄마가 아보카도 새우 리소트란 걸 만들 건데 아보카도는 알맞게 익었을 때 잘라야 해. 그렇지 않으면 와, 바람이 많이 분다. 한번 만져볼래? 자, 이렇게 엄마처럼 손바닥을 쫙 펴서 이렇게 앞으로 손을 쫙 뻗으면 초반에는 혼잣말에 가까웠지만 아이가 제법 말을 하게 된 후부터는 나름 유려한 스몰 토커가 거듭났다. 어떻게 그렇게 지치지도 않고 아기와 얘기하냐는 소리를 몇 번 들어서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나는 아이와 수다 떠는 걸 좋아하는 편인 것 같다. 돌이켜보면 임신했을 때에도 아이와 대화를 할 날을 그려보며 설레곤 했었다. 그리고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해파리를 보고는 와, 낙하산이다. 이거 한번 타보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는 아이의 상상력과 표현력은 이전에 나로서는 짐작조차 하지 못했던 기쁨이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시간이 날 때마다 아이에게 계속 말을 걸고 아이의 말에는 최대한 성실하게 대답하려 한다. 특별한 나만의 비법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프로 스몰 토커라 자칭하는 내가 아이와 대화를 할 때 지키고자 하는 작은 원칙들을 소개해 볼까 한다. 좋은 질문보다 위대한 것은 없다. 대화를 잘 이끌어가는 사람들을 가만히 떠올려 보면 그들이 대부분 좋은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다. 가령 여행을 다녀온 후라면 여행 좋았어? 라는 질문보다는 여행 어땠어? 라는 질문을 던지는 사람과 더 다채로운 이야기를 나누게 된다. 좋은 대화는 대답이 단답형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질문은 피하는 것부터 시작된다. 바당이에게도 최대한 아까 운우 형 집에 갔던 거 어땠어? 혹은 오늘 송편 처음 먹어봤지? 어땠어? 같은 식으로 이야기를 시작했고 아이의 반응에 맞춰서 뭐가 제일 재밌었어? 라든가 노란색 송편도 있더라. 아까 떡 안에 들어있던 건 뭔지 봤어? 같은 식의 구체적인 질문들로 대답을 유도하곤 했다. 바당이는 침대에 나란히 누워 수다를 떨다 잠드는 걸 좋아한다. 말이 통하는 지금이야 나도 어느 정도 즐거운 마음으로 이 의식에 참여하지만 그 전까지는 대화라기보단 주로 나 혼자 떠드는 일이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피곤했고 잠든 척도 한 적도 많았다. 아이를 상대로 이야기를 시작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은 주제를 잡는 건데 그런 면에서 오늘 하루는 가장 만만하면서도 무난한 최고의 소재다. 함께 경험한 것이기 때문에 아이의 반응도 적극적인 편이다. 특별한 이벤트가 있었다면 좀 더 말할 거리가 많겠지만 단조로운 일상이더라도 그림 일기 쓰는 기분으로 가볍게 얘기한다. 우리 아까 놀이터에서 미끄럼틀 탔잖아. 혹은 목장에 놀러가서 바당이가 뭐 했었는지 토토한테 이야기해 줄까? 라는 정도면 충분하다. 잠자리의 수다에는 한 가지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다. 그건 바로 영원히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잠자리에 누운 아이는 잠에 드는 것 빼고는 뭐든 할 기세로 이야기의 나래를 펼쳐간다. 꽤 자주 닥치는 이 위기를 벗어나는 최고의 방법은 역시 화제 전환인데 그 중에서도 바당이의 꿈나라행 급행열차를 보장해주는 건 바로 내일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었다. 얼른 코 자고 일어나서 내일 블럭놀이 하자. 내일 아침에 엄마랑 식빵 사러 가야 되니까 얼른 자야겠다. 그렇지? 이런 식으로 오늘 띄우며 다음에 대한 기대감을 심어주고 대화를 마무리한다. 대화의 흐름을 아이에게 맡기다 보면 사실 팔할은 아무 말 대잔치가 되고 만다. 아이들의 이야기는 맥락이나 인과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마치 꿈 같달까? 공룡이 어느새 다람쥐가 되고 놀이터 얘기가 어제 읽었던 동화책으로 이어지는 시기다. 그런데 그러면 뭐 어떤가? 스몰 토크가 괜히 스몰 토크겠는가? 나도 처음엔 아이와 뭔가 결론이 있고 유익한 대화를 해야 한다는 마음이 있었다. 그런데 뭔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으면 즐거울 수가 없다. 매번 새로운 이야기를 해줘야 한다든가
뭔가 가르쳐 줘야 한다든가 재밌게 해줘야 한다든가 하는 강박에서 벗어나고자 했다. 그리고 아이에게 대화의 주도권을 맡겼을 때 나는 종종 상상도 못했던 행복을 경험하곤 한다. 바당아, 산책길에 손을 꼭 잡은 아이를 불렀다. 나를 올려다보는 아이는 내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이미 다 안다는 표정이다. 그러고는 코를 찡긋하며 말한다. 사랑해.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황홀함을 느낀다. 아이와 대화의 즐거움을 아는 사람으로 자랐으면 좋겠다. 말이 통하는 기쁨을 누리는 사려 깊은 대화 상대가 되기를. 그리고 조금 더 욕심을 부려 우리가 오래오래 서로에게 좋은 대화 상대로 남기를. 아이는 잘한다. 계속 잘한다. 나는 원래 체력이 좋다고 말할 수 있는 편은 결코 아니었지만 아이를 낳은 후로는 어쩐지 방전된 배터리 같은 상태가 되고 말았다. 아무리 충전기를 꽂고 있어도 최대 80%까지밖에 충전이 되지 않는 배터리 말이다. 내 인생에 완충이란 없다. 라는 기분이랄까? 아이를 낳은 후로는 나 홀로 휴가를 몇 번 가져봤지만 출산 후부터 차근차근 소진되어 온 체력과 여유를 찾기엔 역부족이었다. 아이를 기른다는 것은 365일 대기조가 된다는 것이었으니까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으면 덜하긴 하지만 아이에게 가 있는 내 신경과 마음 한 줌까지 완전히 거두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다. 아이를 낳고 급격히 피곤해진 것의 원인은 매일매일 할 일이 있다는 것이다. 그것도 되게 중요한 일들이. 회사원일 때는 어쨌든 정해진 마감일에만 지키면 괜찮았는데 양육은 내가 맡은 과제가 계속 흐르고 있는 누군가의 인생이라 내 마음대로 일정을 계획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보고서는 마감이 일주일 후라면 이틀은 좀 여유 있게 지내다가 수요일부터 시작해 마감일만 맞춰도 되지만 육아는 다르다. 내가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어도 아이한테 오늘 아침밥은 먹지 말고 내일 먹자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회사원이던 시절 한창 반복되는 야근에 지쳐 일기에 이렇게 쓴 적이 있었다. 내가 시간이라는 걸 살고 있는 건지 시간이 나를 살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 그 생각이 떨쳐지지 않았고 자꾸 꼬리에 꼬리를 물어 결국 퇴사까지 했는데 지금은 그 시간마저도 아이의 시간에 목줄 잡혀 끌려가는 느낌이다. 그렇다. 육아의 가장 큰 문제는 내 업무 대상이 바로 살아있는 생명체라는 것이다. 내가 해왔던 모든 일이 그랬듯이 육아에도 권태기가 있었다. 힘든 건 힘든 거고 예쁜 건 예쁜 거긴 하지만 각각이 차지하는 비중은 시기마다 꽤 큰 차이가 있었다. 바당이는 이른바 원더익스를 꼬박꼬박 챙기는 원더익스 모범생이었고 유독 이앓이가 심했다. 그런 이벤트들이 있는 시기엔 예쁨이고 힘듦이고 솔직히 아예 기억 자체가 없다. 말 그대로 눈코 뜰 새 없이 하루하루를 버틴다는 기분으로 보내다 보면 어느새 한 달이 훅 지나가 있는 시기였다. 또 양육자들 사이에서 괜히 18개월이 아니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악명 높은 18개월, 본격적으로 자아가 깨어난다는 24개월까지 바당이와 있었던 에피소드들이나 특별히 기억에 남았던 바당이의 말들을 적어두는 일종의 육아일기는 별도의 데일리 일기 예배는 적는데 그 시즌은 여전히 텅텅 빈 채로 남아있다. 그 중에서도 30개월의 고비는 정말 남달랐다. 모든 양육자의 바람이자 흔한 착각. 우리 아이는 순한 편이라고 자부했었는데 그 믿음이 와장창 깨지고 나와 남편이 매일매일 인내심을 시험당하기에 이르렀다. 바닥에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우리가 눌렀다며 바닥에 앉아 대성통곡을 하고 손에 가득 묻어있던 하얀 거품이 사라졌다고 다 집어던지는 파괴왕이 되었다. 나는 이 시기에 처음으로 뚜껑이 열린다는 표현을 이해하게 됐다. 하루도 바당이에게 큰 소리를 치지 않고 넘어가는 날이 없었다. 안 돼는 물론 하지마. 엄마 화낼 거야. 통하지도 않았다.
아이가 내 말을 듣는 건가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온종일 아이와 씨름을 하는 기분이었다. 겨우 아이를 재우고 나면 내가 이 작은 아이를 상대로 종일 뭘 한 건가 하는 자괴감이 들면서 정말 더는 못할 것 같다는 마음에 괴로웠다. 겨우 양치 한번 시키는데 이렇게까지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어가며 애걸복걸했다가 또 무슨 공포정치를 하는 왕처럼 반협박을 했다가 결국엔 울고불고 아이를 붙잡아 임무를 완수해야 한다는 게 나를 우울하게 했다. 대체 내 시간을 왜 이런 데 써야 하는 거지? 적어도 10수년 동안은 꼼짝없이 이런 일을 매일매일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아득해졌다. 그때쯤 나는 매일 기다렸다. 바당이가 원래의 바당이로 돌아올 그날을 말이다. 창밖이 슬슬 어두워지기 시작할 때면 바당이가 언제 자려나 기대감에 부풀어 있으면서도 정작 아이가 잠들고 나면 그 옆에 누워 이전에 대천사 시절의 바당이 사진과 동영상들을 무한 반복했다. 3D의 고단함을 녹여주는 2D의 덕질이랄까? 친구들에게도 다크 바당이야. 완전히 흑화됐어. 같은 말로 바당이의 현재 상태를 전하곤 했다. 그 이전의 시기들이 그랬듯이 바당이는 31개월에 접어들면서 자연스레 컨디션이 좋아졌다. 그리고 부쩍 자랐다. 이제 해도 되는 일이 있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였다. 손 씻자고 했더니 엄마 나 오늘 트니트니해서 너무 피곤해요 라며 은근슬쩍 소파에 드러눕는 것처럼 논리도 훨씬 정교해졌다. 또 자꾸만 TV를 보여달라고 하길래 오늘은 호비 안 하는 날이라 했더니 엄마 호비는 저 CD에 넣는 거잖아요 라며 받아친다. 이젠 정말 얼렁뚱땅 넘어가는 게 힘들어졌다. 그 폭풍 같은 시기를 거치더니 바당이는 세상 이치를 좀 더 상세히 알게 된 것처럼 보였다. 그래 그걸 깨치느라 힘들었구나. 늘 지나고 나서야 한다. 아이는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 다만 잘한다. 잘한다는 것은 결국 변한다는 것이다. 아마 아이를 키우면서 무한히 반복될 일이라. 사실 아이를 키우며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 지점도 바로 여기 있다. 아 이제 좀 알겠다. 우리가 제법 합이 맞는 것 같아 하고 기뻐했는데 금세 그 시기는 지나가 버리고 아이는 이미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어 저 멀리 가 있다. 드디어 수월하게 낮잠 재우는 법을 알아냈는데 정확히 그 후부터 2주 후에는 아예 낮잠을 자지 않게 되는 것처럼 처음부터 원래의 바당이 같은 것은 없었는지도 모른다. 아이가 유독 크게 한 뼘 자라는 시즌에는 하루에도 몇 번씩 이러다 내가 성불하겠구나 싶은 순간이 많지만 어쩌겠나. 아이는 이제 제 몫을 다하고 있을 뿐인데 바당이는 오늘도 바당이가 되기 위해 고분분투하고 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남자아이가 아니라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라는 책을 낭독해 보았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책을 소장하시어 책이 주는 감동과 기쁨을 누리시게 되길 소망합니다. 낭낭서가의 다른 책 낭독도 받아보시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